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시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독재 정권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양쪽 단체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도 동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 때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이 모레 서울에서 만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에 맞서 다음 달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부터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4월에는 전기와 가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 정부의 물가 관리에 복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찰관들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사건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베벌리 크레스트에서 총격 사건으로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 앞에서 괴한이 총을 마구 쏴 지금까지 10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즉각 보복을 선언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사건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찰 출석 12시간 만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 측의 심야 조사 거부로 검찰 조사는 밤 9시쯤 종료됐습니다. 조서 열람까지 마친 이 대표는 청사를 나와 곧장 차에 올라 귀가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은 조사 과정에서도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위례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1부, 대장동 사건을 맡은 반부패 수사 3부 순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부부장인 정일권, 남대주 검사가 각각 이 대표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33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통해 특혜 의혹과 배임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도 이 대표 측 답변과 상관없이 100여 쪽이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추가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를 반복해 보여주는 식으로 조사를 고의 지연했다고 항의했고 검찰의 사건 특성상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 결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조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출석 시간을 두고도 줄곧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왔던 이 대표는 예고한 대로 앞서 오전 10시 20분 검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준비해온 A4 용지 한 장짜리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출석을 통보했던 검찰은 이를 두고 지각 출석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여전히 한 차례 조사 입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는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도 동행해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 때보다는 줄어든 규모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 때와 달리 이번엔 이재명 대표 혼자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변호인만 대동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사 밖에선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의원 등 친이재명계 의원 10여 명이 조사받으러 가는 이 대표를 배웅했습니다.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는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현 정부를 향해 역공을 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야말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1,155억, 결국은 1,800억에 해당되고 있는 기초자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맡았던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조용히 출석하겠다던 이 대표가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를 동원해 방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철험회 의원들에게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자 철험회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방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헌정질서 파괴, 정적 제거 운운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답변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이 두려운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두렵겠죠. 답변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실이 나올까 두렵겠죠. 진실이 밝혀지면 이 대표 스스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직감한. 여당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보고 착잡하다며 친명계 의원들의 동행도 국민 눈높이엔 부적절해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언을 이 대표에게 적용할지를 놓고 당 안팎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활발하게 오만찬 자리를 마련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식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서결이 형네 밥집이라는 콘텐츠로 유권자들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당선인 때도 참모들과 자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찌개가 있더라고요. 혼밥은 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공개 일정으로만 조찬, 오찬, 만찬을 모두 48차례 소화했습니다. 닷새에 한 번꼴로 식사 정치를 한 겁니다.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첫 손님으로 맞은 이후 비공식 만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식사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부부 회동을 비롯해 내각과 군 인사, 종교계까지 윤 대통령의 만찬 회동은 한 박자 늦더라도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개성 따라 식사 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는 모습으로 신선함을 안겼고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점심을 먹으며 소탈함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순방 당시 혼밥 논란도 빚어졌는데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오찬 만찬을 활발하게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240여 명을 한꺼번에 청와대로 불러 저녁을 먹기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접촉면을 확 줄였습니다. 국밥 광고로 인기를 끈 원조 먹방의 아이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 때 미국산 쇠고기로 만찬을 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시로 장차관을 불러 이른바 밥상 토론을 벌이며 국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식사는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소통이자 정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국정 동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선택된 몇몇과만 소통하면서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볼멘 소리 역시 귀 기울여 볼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 근로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데 고용상 성차별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사이트입니다. 임직원과 신규 채용, 직원 보수 현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여성 항목을 따로 만들어 공개한 기관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도 이런 근로자 성비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 항목도 크게 늘어납니다. 서류 단계를 시작으로 최종 합격자까지 채용 단계부터 부서별 승진자, 육아휴직 사용자 등 전체 과정에서 남녀 비율이 공개됩니다. 성별 근로공시제는 기업이 스스로 외부의 고용상 성비 현황을 공시를 하면서 격차를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 배경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력 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큰 3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함께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등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정책의 구심점이 될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기관장 등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공공부문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피해자 신고제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 계획을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경제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른바 횡재세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정유회사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어 국민연료비 보전에 쓰자는 건데요. 횡재세 도입이 전 세계적 추세라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란.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윈드폴 텍스.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뜻밖의 이익을 뜻하는 횡재세는 외부 요인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초과 이익세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영국은 석유, 가스회사 등의 초과 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연대 기여라는 이름으로 33%의 횡재세를 공식화했습니다. 핀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다른 EU 국가들도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의 이익 규모를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밝혔는데 석유 기업의 반발이 거셉니다. Why don't you tell them what Exxon's profits were this quarter? Exxon made more money than God this year.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 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국내 도입을 놓고 논쟁이 치열한데 우리 상황이 유럽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땅속에 있는 걸 캐내서 판매를 하는 회사를 의미하고요. 우리의 정유회사들은 석유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석유를 사와가지고 이거를 단순 가공하는 거예요.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에서는 직접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자국의 석유회사나 전기업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발전업체들, 특히 전력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업계하고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난해 준비했던 법안을 너무 늦게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초과이익 환수 개념 자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주 내내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렸죠. 주말인 어제도 영하의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히려 이 추위를 즐기겠다고 나선 겨울 나들이객들이 눈썰매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풍경을 박정현 기자가 담았습니다. 눈이 가득 쌓인 높이 27m 언덕. 썰매에 몸을 폭 실은 채 환호성을 지르며 경사면을 활주합니다. 매서운 추위에 깃바퀴 끝이 새빨개져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하권 날씨지만 썰매장에는 겨울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썰매가 뒤집혀 눈에 얼굴을 파묻어도 어린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저 처음으로 와보는데 재밌어서 기분이 좋아요. 언덕을 오르고 내리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겨울 추억거리도 한가득 쌓았습니다. 네, 저희 핫팩 당연히 챙겼고요. 그다음에 패딩 입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네. 그래도 추워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노는 게 애한테도 좋고 저도 즐겁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눈썰매장 같이 온 거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추운 날씨인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재밌어요. 꽁꽁 언 호수 위 뚫린 작은 구멍 아래로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쌩쌩 부는 찬바람에 몸을 떨다가도 마침내 기다리던 빙어가 잡히면 잡았어. 야, 빨리 빼. 어느새 추운 것도 잊히는 기분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어른 낚시 해보다 보니까 춥지가 않아졌어요. 낚시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좀 추운데 이 구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좀 덜 추워져요. 겨우 잡은 빙어를 어린이는 집에서 소중히 키우기로 했습니다. 잡으려고 할 때 아찔함? 집에 재밌어요. 집에 가서 키우거나 몇번 너무 크거나 좀 병난 것 같으니 놔줘요. 북극 한파는 물러가지 않았지만 겨울 나들이객들은 오히려 추위를 즐기며 겨울을 즐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케아 광명점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해 쇼핑하던 고객들이 대피하고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회룡역에서도 비슷한 누수 사고가 났는데 추운 날씨로 배관이 동파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 건물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닥 곳곳이 물로 흥건합니다. 방문자들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걸으며 빠져나갑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북유럽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의 국내 1호점 매장에서 천장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장 누수 때문에 승강기 2대도 멈춰 서면서 13명이 갇혔다가 1시간여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소방 배관에서 누수된 걸로 확인됐고요. 그 옥내 소화전 배관이에요. 거기 고장이 났던 거죠.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량으로 확인이 됐다고. 소방당국은 추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영업을 중단시키고 2시간 반 동안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건물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의정부시 경전철 회룡 역사에서도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1시간 만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면서 이용객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은 배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먹빛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남산 순환도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20분 만에 진화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는 가운데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헷갈리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 역에서는 안 써도 되는데 지하철 안에서는 써야 합니다. 바로 탑승이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기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로 들어서는 사람들, 마스크는 한 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출입구 밖에서 벗었던 사람도 마스크를 꺼내 다시 쓰고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이 또한 달라집니다. 출구를 지나 이렇게 역사 안으로 들어와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탈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아직은 기준 자체가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 내에서는 벗어도 되고 지하철 타면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그냥 안 쓰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하철역 아니더라도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3밀 환경이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도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공간 안에 사람이 있냐 없냐는 저희 눈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차라리 계속 쓰고 다니는 게 낫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직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도 좀 마스크를 사용할 것 같고 안에서도 좀 쓸 것 같은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기준은 탑승입니다. 다만 어르신, 어린아이와 같은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상관없이 당분간 이전처럼 착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 해제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착용을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 이런 건 없으니까 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당분간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안 써도 되는지 당분간이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신축 빌라가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면이 떨어져 나가는 등 하자투성이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2년 가까이 책임 공방 중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입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완공한 강원도 인제의 한 다세대 주택. 겉보기엔 멀쩡한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에서 물이 새 곰팡이가 잔뜩 쓸었습니다. 벽지도 다시 해야 되고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해도 계속 방수가 안 돼 있으면 또 물이 생겨서 또 그러죠. 콘크리트 벽에는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기까지 합니다. 천장에서 샌 물로 현관, 조명 등에는 고드름까지 달렸습니다. 난간은 파손된 지 오래. LP가스통 가림막도 없고 외벽 이음새 마감 처리도 안 됐습니다. 전기통신 배관함은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놔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건축주는 눈에 보이는 문제 외에도 시공업체가 창틀과 철근 등 값싼 자재를 써 날림 공사를 했는데 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놓고 사용 승인을 띄줘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서류만 맞으면 사용 승인 띄준다 하는데 그 서류 맞아도 가짜 허위 서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 승인을 띄놓고. 시공사 입장은 다릅니다. 성능에 문제가 없는 자재로 공사했고 사용 승인 검사도 통과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받기로 한 공사 대금은 17억 원인데 대신 해당 빌라 5채를 받았다며 공사 대금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손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루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했고 건축주는 건물 하자로 분양을 못한다며 손해배상을 걸었습니다. 양측이 다투는 동안 하자 보수는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자 보수를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편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을 하니까 법원 감정의 절차에 따라서 중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상황이죠. 벌써 2년 가까이 진행 중인 소송. 사용 승인을 해준 자치단체도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상수도관이 얼어터지거나 오수관이 넘치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셀 수 없이 발생하면서 애꿎은 주민들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2016년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입니다.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방문한 70대 여성을 경찰이 내쫓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담당 경찰서가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서장명이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자정쯤 부산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막차를 놓친 70대 여성이 추위를 피해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를 찾았다 근무자에게 밖으로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인구 억제 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월 5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5달 전에 이미 지난해 전체 감소분을 돌파했는데 (0.79) 2022년 3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입니다. 쉽게 말해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가 0.79명이라는 겁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수준 출산율은 2.1명인데 현재는 부부 한 쌍을 대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육아휴직 다녀오면 회사에 제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정부 역시 저출산 예산이 처음 배정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조 원을 투자해 적극 해결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을 확대했고 육아 지원금도 지급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최하위입니다.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청년 세대가 결혼을 생각하고 출산을 생각해서 지금의 이런 선택의 결과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청년 세대가 자기 삶만이 소중해서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갖다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좀 못 낳는 아니면 적게 낳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2023년 태어나는 아이가 한 해 지급받는 지원금은 약 1,200만 원. 지원금은 내년에 더 확대될 예정이지만 육아지원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974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스웨덴. 지금은 OECD 가입국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 휴가를 자녀당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남성은 최소 9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부모 휴가 기간 480일 중 390일은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가 보장됩니다. 덕분에 스웨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발해졌고 유모차를 끌며 커피를 마시는 이른바 라떼파파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My boss actually encouraged me to take parental leave, and he told me himself that especially when it's the first child, he said it's an actual special kind of bond you make with the child. So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내지는 일부 대기업 같은 곳에서 나 이런 것이 쓸 수 있지.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직장인들 경우에는 많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남성들은 사용하기 어렵고 갓난 아기도 가장 많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아이의 엄마도 돌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큰아이가 있을 경우 큰애도 이제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절박한 시기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바뀌는 그 생활의 세팅이 새로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남성들이 같이 변화를 갖다 경험하면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자리 잡는 그 시기에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스웨덴이 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을 넘어서기까지 걸린 기간은 15년. 우리나라도 약 400조 원을 저출산 문제에 투입했지만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재학생 1,800여 명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대부분은 의학 계열에 진학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의대 쏠림 현상과 학생 이탈을 막기 위해서 대학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은 1,874명, 이 가운데 1,421명이 자연 계열입니다. 코로나19 초반인 3년 전 893명이던 게 이듬해 1,096명으로 뛰더니 2년 만에 60% 늘어난 겁니다. 연세대 생명시스템 계열이 5명 중 1명꼴로 이탈률이 가장 높았고 공학 계열은 2년 사이 이탈률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영재고였는데 이제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학년에. 그런데 한 10명 정도는 일단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의대 준비하고 등록만 해놓고 한 3분의 2에서 2분의 1 정도는 이제 반수를 하거나 해서 이제 다시 의대로 빠지고.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에 몸담은 채 수능을 다시 치르는 반수 경향이 가속화됐는데 대면 수업 재개 이후로도 이탈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문제는 더 맞으면 의대를 갈 수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좀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3학년 되면 지쳐서 힘들어할 정도거든요. 상대적인 계속 박탈감만 느끼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게 없다.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서울권과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들이 차례로 메우면서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납니다. 장수생이 늘어나는 흐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대면 상담과 간담회를 늘리고 전공 교수가 1학년 수업부터 맡아 가르치며 학생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탈하려는 학생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대학도 나타났습니다. 학점을 몇 학점 듣고 있는지, 아니면 뭐 상담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또는 이제 비교과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10,000명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도 한 5% 구간 내에서 예측을 해주면은 그 5% 안에 실제 중도 이탈자의 90%가 담겨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연구 분야 전문직의 대우를 높이고 실패를 무릅쓰고 창업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안정지향적 선택을 꺾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모레 서울에서 만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에 맞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의 준비 상황을 공유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참석 이후 1년여 만입니다. 모레 이종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정책 공조,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만 밝혔고 미 국방부 역시 오스틴 장관이 영내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 모두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DSC TTX의 준비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은 처음으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연습 계획과 방법, 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 등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과연 확장 억제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뭐 미국 방장이 방안을 해서 뭐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이 뭐 굳건하다, 그런 또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미는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 SCM 등 올해 3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에 나올 신형 스마트폰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더디고 애플과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신형 모델인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둔 스마트폰 매장. 아직은 지난해 8월에 나온 폴더블 폰이 최신 기기입니다.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최대 60% 정도 비싸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화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폴더블 단말기나 플립형 단말기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단말기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 카메라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된 프리미엄 제품들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폰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갤럭시 S 시리즈 신형 모델의 흥행 성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부진이 예상돼 모바일 부문이 힘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1년 14억 대에서 지난해 12억 4천만 대로 11% 감소했으며 올해는 12억 6천만 대로 소폭 회복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30개월이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21년도에 저희가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2년 이상은 봐야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될 갤럭시 S 제품에는 성능이 우수한 최신 퀄컴 칩을 탑재해 애플과 정면 승부에 나설 계획입니다. 비용 증가에 따른 출고가 인상을 감수하고서라도 프리미엄 시장에서 겨뤄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량으로 사실 크게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기 때문에 고수익성 위주의 모델들로 아무래도 전략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스마트폰 최상위 모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전반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하반기 이후 경기가 살아나야 스마트폰 시장도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하 공간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해 생육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스마트팜 기술이 발전해 중동 수출이 가시화됐습니다. 6개 나라에 2,700만 달러 규모가 수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올해 수출 전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동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활용도가 낮아 방치됐던 지하철 상간의 스마트팜에서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빛과 열, 습도, 영양을 최적화해 생육 기간을 절반, 최대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LED를 통해서 저발열, 고효율 LED로 식물 생장에 특화된 LED로 식물이 최적화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열량을 낮춰서 종류도 잎채소에서 딸기로 확장됐고 앞으로는 꽃으로까지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보존 기간은 더 길어졌고 크기도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합니다. 심은 지 한 달 정도 된 바질입니다. 농약 없이 재배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주 향이 진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다 보니 아열대의 건조한 기후인 중동 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내 업체는 쿠웨이트 측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중동 6개 국가에 2,700만 달러어치 플랜트 형태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미국과 유럽 지역 수출에 고전이 예상되는 만큼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 지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수요와 지금 구매력이 가장 크게 지금 남아있는 중동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큰 시장성과 그 경제 통상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기업의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으로 집중돼 왔던 수출 품목도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다양화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 2시 반쯤 베벌리 크레스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베벌리 크레스트는 부호들의 저택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베벌리 힐스 바로 외곽 지역입니다. 범행 원인은 전해지지 않았고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 회당 앞에서 괴한이 총을 마구 쏴 1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사건의 배후임을 암시하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할 것임을 밝혀 과격한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격이 벌어진 유대교 회당 앞 거리입니다. 20대 남성이 안식일 예배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을 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10명이 희생됐습니다. 범인도 차를 몰고 도망치다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שמענו יריות, צעקות, לא הבנו מה קרה, חשבתי שזה יורים מהכפר פה ממול, כל הזמן הם יורים, הם עושים חתונות, הם עושים אני לא יודע מה. 이번 총격은 지난 2008년 유대인 신학교 총기 난사 이후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현장을 찾은 이스라엘 총리와 경찰국장은 즉각 보복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אנחנו החלטנו על כמה פעולות מיידיות. מחר בצאת השבת אני אכנס לקבינט על המשך המענה שלנו. אני רוצה להדגיש שצריך לפעול כאן בנחישות. 반면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 수백 명은 이스라엘 공격을 축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도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복이라며 배후를 자처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26일 이스라엘군이 제닌 난민촌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무장단체와 충돌해 주민 등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서방은 일제히 팔레스타인을 비난했습니다. Our thoughts, prayers, and condolences go out to those killed and injured in this heinous act of violence. We condemn this apparent terrorist attack in the strongest terms. 미국은 다음 주 국무부 장관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문 일정을 바꾸지 않겠다며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중동 평화의 길은 또다시 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은 갈수록 경제가 무너지는 동시에 강추위까지 덮쳤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비롯해 인구의 3분의 2가 생존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극한 상황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사이에 아이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자 어린이 병원을 찾은 45살의 자르미나 씨. 도착한 병원의 침상에는 이미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빼곡히 누워 있습니다. کچیرته یو کیلو قدر ته وړ پیدا کړی یا چروړی ما د شپږو بچو خړلې هغه د کینی موږ ډېر د شپې راغلی چې نارو دي شي. 지난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재집권하자 국제사회가 금융과 수출 제재를 가했고 그나마 원조에 의존하던 경제는 지원이 줄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빠르게 붕괴했습니다. 게다가 탈레반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에 반발해 NGO 단체들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식량 사정은 더 악화됐습니다. Currently, 2/3 of the population, 28 million people, are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for survival. Of these, nearly 20 million people are expected to be severely food insecure this year.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겨울은 일부 지역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15년 만에 강추위까지 오면서 한 주 동안 150명 넘게 숨지는 상황.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아프간 인구의 97%가
올해 빈곤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미국의 로스쿨과 경영대학원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똑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표절 문제와 함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 교수들이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사용해 졸업시험 4개 과목을 채점한 결과 평균 C+의 성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문 MBA 과정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에서도 챗GPT가 필수 과목 기말 시험에서 B나 B- 학점을 받았습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가 대학원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성능을 보이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교육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과제물 제출의 표절과 같은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The model itself is fascinating because of what it can do. It seems like magic. And this is significant because these models are going to very soon be integrated into everyday software that we use. 지난해 11월 출시된 챗GPT는 사용자의 대화형 질문에 응답하고 독창적인 에세이나 이야기, 노래 가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ell, this investment in OpenAI is a real game changer. We think it's almost like the iPhone moment for the wireless industry and wireless applications that happened 15 years ago.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챗GPT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많은 분야에 활용돼 기업 경영과 사회를 혁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인종과 성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확산시킬 수 있는 등 윤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각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지 해답을 찾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한 달 뒤면 우리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 별세 1주기가 됐는데요. 60여 년 동안 이어령 선생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던 동갑내기 아내가 구순 부부의 주택 연대기를 펴냈습니다. 신혼 단칸방에서 평창동 주택에 이르기까지 부부가 거쳐간 공간의 기록을 차정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생전 6필로 마지막 원고를 쓸 때 작업했던 책상과 6천여 권의 책이 빼곡히 채워진 책장. 우리 시대의 석학 이어령 선생은 떠났지만 생업의 현장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동갑내기 아내 강인숙 영인문학관장은 지금의 서재를 만들어줬을 때가 세상에 나서 가장 기뻤던 때라고 말합니다. 평론은 나가서 쓰질 못해요. 그리고 대학에도 나가고 평론 수고하려면 그 책을 들고 안 되거든요. 여령 선생님은 저녁은 거의 집에서 잡서요. 외식을 안 하신다고. 글을 써야 되니까. 돌이켜보면 결혼 후 서재가 딸린 집을 짓기 위해 꼬박 16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신혼 단칸방과 어항 속 붕어가 꽁꽁 얼었던 냉골방을 거쳐 지금의 8번째 집에 이르기까지 강 관장은 64년 부부의 기록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박물관까지 세웠지만 그래도 살면서 가장 애착이 가는 집은 새빵살이에서 탈출한 첫 내 집입니다. 일본 나가야의 한 칸이었는데 그걸 샀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작아도 우리 식구끼리 남의 방해를 안 받고 있을 수 있는. 언제나 우리의 큰 스승이었지만 책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좋아하고 집고치기에는 서투르던 인간 이어령이 녹아 있습니다. 그 시절 강 관장이 대학원 공부와 출강을 병행하면서도 새아이의 독박 육아를 자처한 건 남편이 글쓰기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법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건 내가 그걸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고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힘들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하려면 못하겠다. 그래서. 에세이 글로 지은 집은 빈손으로 시작해 원하던 서재를 갖춘 집을 얻기까지 부부의 여정이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강 관장은 이어령 선생이 생애 마지막으로 쓰던 서재 공간을 오는 9월 대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못돼지고 돈에 기어야 되고 시국질이 긴축 정책을 써야 되고 뭐 그런 많은 희생을 하면서 다다르는 얘기니까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YTN 차종은입니다. 창단 525주년을 맞은 오스트리아의 빈소년 합창단이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60년 역사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왕립 오페라 등 전통의 해외 음악가들도 잇따라 방한합니다. 신홍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년들의 청명한 목소리로 연주되는 우리 노래 아리랑. 클래식 가곡은 물론 세계 각국의 민요를 잘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빈소년 합창단입니다. 52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슈베르트 등 수많은 음악가를 배출한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1969년 첫 인연을 맺어 150회가 넘는 공연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찾아와 부산, 성남, 구미를 거쳐 서울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Ich persönlich würde zum Publikum nämlich immer Freude schenken und ein Lächeln ins Gesicht zaubern. Natürlich auch viel Freude dazu haben. 260년 역사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왕립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한국에 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의 바로크 음악 스타일로 비발디의 사계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남성이 내기 어려운 고음을 구사하는 카운터 테너인 사무엘 마요, 휴 커팅, 한국인 정시만 씨 등 3명과 함께합니다. 불꽃 같은 연주와 빼어난 외모로 유명한 크로아티아 출신 막심 브라비차도 돌아옵니다. 지난 2003년 국제 무대에 데뷔한 이래 57개국에서 4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피아니스트로 꾸준히 방한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Hi everybody, this is Maxim, and I must say I'm very happy to be back in Korea. Hope to see you all on my shows in Seoul and Busan. See you all there. 막심은 쇼팽 등의 클래식 곡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 음악과 퀸, 콜드플레이 등의 노래를 특유의 강렬한 퍼포먼스로 변주할 예정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9도인데요. 낮에는 모처럼 영상입니다. 영상 4도까지 올라서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눈이 오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와 그리고 강원, 충북 북부에 1에서 3cm의 눈이,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강원 산간에 강풍도 예상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13도, 부산이 영하 3.4도고요. 낮에는 서울이 4도, 청주 5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